문해마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무학의 귀로 읽는 명작. 이달엔 201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테케의 페넬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을 나누려 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인 7월 축구와 연계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을 선정한 것은 골키퍼 출신인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점, 많은 이들이 축구 중계에 몰입하는 이 시기에 문학을 통해 축구를 이해하며 태극 전사들을 향한 응원의 깊이를 더해보고자 함입니다. 페터 한테케는 우리에게 관객 모독을 통해 희곡과 연극으로 잘 알려진 거장입니다. 소설, 희곡, 에세이, 시나리오 등 장르를 넘나들며 7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문학사에서 큰 충격을 주거나 노벨상 심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작품들은 관객 모독, 카스파, 페넬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 소망 없는 불행, 왼손잡이 여인, 반복 등입니다. 할리문은 그가 일상적인 언어와 기승 작가가 가진 관습성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학적 표현을 찾아 나선 모험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풍경과 소외된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독창적인 언어 미학을 지녔다고 밝혔습니다.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은 1942년 출생인 그가 28살이 되던 1970년에 발표됐습니다. 주인공의 극심한 심리적 소외감과 언어의 해체를 독특한 시선으로 그려낸 글작으로 평가됩니다. 소설은 챕터 구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줄거리는 과거 잘 나가던 축구 골키퍼였으나 조립공으로 일하던 블로우는 어느 날 늦은 출근에 반장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낍니다. 그는 이를 해고의 신호로 오해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일상의 궤도에서 이탈한 블로우는 빈의 나시마르커트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하며 술을 마시고 공중전화를 걸며 시간을 보냅니다. 블로우는 영화관의 매표원과 눈이 맞아 그녀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 일하러 가지 않으세요? 라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알 수 없는 거부감과 짜증을 느껴 충동적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범행 후 그가 느낀 것은 공포와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기괴할 정도의 침착함과 무감각이었습니다. 범행 흔적을 대충 지운 뒤 남부 오스트리아의 국경마을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옛 여자친구 여관에 머물며 지내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경찰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으며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블로우는 한 운동장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관람합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겪는 심리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킥하는 선수가 어디로 공을 날릴지 골키퍼는 끊임없이 계산해야 하지만 공격수는 골키퍼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차기 마련입니다. 결국 골키퍼는 무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블로우가 이 말을 마침과 동시에 페널티킥은 그의 두 손을 향해 공을 찼다라는 문장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블로우의 체포 여부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불안입니다. 소설 제목이 불안한 상황을 지나치게 친절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의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편 골키퍼였던 그는 독서인이기도 한 듯합니다. 책을 다 읽기 전에는 옆으로 밀어놓지 못하는 블로우라는 문장도 있고 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일은 그에게 독서처럼 느껴졌다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문을 써서 읽는 것은 살인 후 그의 추적을 살피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극장 안에서 불러오는 그녀 곁에 있던 소설책과 전기치사 도구를 떠올렸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독서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후 체포될까봐 불안해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인 전 해고로 오해하고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되도록 많은 걸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극장 안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한 불안일까? 아니면 본질적인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일까?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이유와 줄긋기 하기 힘듭니다. 살인의 도화선이 된 말, 오늘 일하러 가지 않으세요라 해서 소외된 무직자의 서름과 비애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른 까닭은 아니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소설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불안은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언어적 질서와 유대감을 잃어버린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현실 앞에 아무런 방어벽 없이 무력하게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실존적 현기증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언어적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규칙이 사라지면 반칙과 정상 플레이의 구분이 없어지듯 세상을 해석하는 규칙인 언어 질서가 깨지면서 세상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의 무질서 상태로 변해버린 상황을 뜻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말로 설명되지 않을 때 밀려오는 거대한 고립감이 바로 블로어가 겪은 언어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세계를 언어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유대는 견고하십니까? 나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마음을 스칩니다.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해보는 질문입니다. 그 어느 질문에도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함몰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불안을 견뎌낼 연대의 위로를 건넵니다. 나만 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저마다의 불안을 품고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존적 현기증을 이겨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결국 독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모학의 귀로 읽는 명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